챕터 1. 차와 은, 그리고 제국의 균열. 1784년 봄, 광저우 주강하구에 정박한 영국 동인도 회사의 상선들이 하역을 기다리며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돛대 사이로 보이는 13행 상관가의 붉은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부두에서는 중국인 짐꾼들이 차상자를 어깨에 메고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이곳 광저우는 당시 동서양 무역의 유일한 창구였다. 청나라 황제는 서양인들의 무역을 오직 이 한 곳에서만 허용했고, 그마저도 엄격한 규칙 하에서만 가능했다. 광저우 체제라고 불린 이 무역 시스템은 청나라의 철저한 통제 하에 운영되었다. 서양 상인들은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만 광저우에 머물 수 있었고, 무역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마카오로 돌아가야 했다. 그들은 광저우 성벽 밖 주강변의 좁은 구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으며, 중국 관리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모든 거래는 청나라 정부가 공인한 중국 상인 조합인 공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공행은 13행이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13개의 대표적인 상인 조합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들은 황제로부터 독점적인 대외 무역권을 부여받은 대가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 서양 상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공행 상인들은 서양인들이 중국법을 위반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경우 연대 책임을 졌으며, 때로는 가산을 털어 배상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영국 상인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무역 불균형이었다. 영국에서는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특히 차는 영국 사회 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다. 18세기 말 영국의 연간차 수입량은 2만 톤을 넘어섰고, 이는 80년 전과 비교해 20배나 증가한 수치였다. 반면 중국에서는 영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중국인들은 영국의 모직물이나 금속 제품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청나라는 자급자족 경제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제국이었고, 외국 상품 없이도 충분히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건륭제는 영국 사신 맥카트니에게 보낸 직서에서, 천조는 물산이 풍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으니 외국의 제조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고 단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중국산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은을 지불해야 했다. 18세기 후반, 영국이 중국에 지불한 은의 양은 연간 300만 양을 넘어섰다. 이는 당시 영국 정부 연간 예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영국 동인도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갔고, 이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런던의 동인도 회사 본사에서는 연일 긴급회의가 열렸다. 중국 무역 담당 이사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들의 시선은 점차 인도 벵골 지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영국의 지배하에 특별한 작물 하나가 재배되고 있었다. 바로 아편이었다. 아편은 중국에서 금지된 물품이었지만 일부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은밀히 거래되고 있었다. 만약 이 아편을 대량으로 중국에 판매할 수 있다면 은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었다. 1790년대 들어 영국 동인도 회사는 벵골에서의 아편 생산을 대폭 확대하기 시작했다. 인도 농민들은 영국 관리들의 강요로 기존 작물 대신 양귀비를 재배해야 했다. 수확된 아편은 캘커타의 동인도 회사 창고로 운반되어 정제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영국 동인도 회사는 표면적으로는 아편 무역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척했다. 대신 캘커타에서 경매를 통해 민간 상인들에게 아편을 판매했고, 이들이 중국으로 밀반입하도록 방조했다. 광저우의 영국 상관에서는 이런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상관장 윌리엄 제디는 본국으로 보내는 보고서에서 아편 무역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 남부지방에서 아편에 대한 수요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했고, 이를 통해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 무역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청나라 정부가 아편 금지 정책을 강화할 경우 전체 무역 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베이징의 자금성에서는
황제와 대신들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광동 지방에서 이상한 약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폐인이 되어간다는 것이었다. 일부 대신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직 그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중국 남부 연안 지역으로 밀반입되는 아편의 양은 해마다 증가했다. 1800년 연간 4천 상자에 불과하던 아편 밀수량은 1820년에는 2만 상자를 넘어섰다. 이는 20년 만에 5배나 증가한 수치였다. 아편 중독자들도 급속히 늘어났고 이들을 치료하는 비용만으로도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편 대금으로 중국의 은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수백 년 동안 중국으로 흘러들어오던 은의 흐름이 역전된 것이다. 은 유출은 중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었다. 은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일반 백성들이 세금을 내기 어려워졌고 물가는 불안정해졌다. 지방 관리들은 세수 부족으로 행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광저우의 13행 상인들도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아편 무역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금융 거래를 통해 아편 대금을 처리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차와 비단 무역으로 번 돈이 아편 대금 결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는 전체 무역 구조를 교란시켰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했다. 영국은 무역 적자 해결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했고 중국은 아직 아편 문제가 국가적 위기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두 제국 사이의 균형은 이미 깨지기 시작했고 이는 곧 거대한 충돌로 이어질 운명이었다. 챕터 2 금단의 상품, 아편의 등장. 1773년 영국 의회가 차법을 제정했을 때 동인도 회사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계속되는 적자는 회사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었다. 이때 회사 이사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인도 벵골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양귀비 밭이었다.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의약품으로 사용되어 왔다. 중국에서도 명나라 시대부터 아편을 약재로 써왔지만 주로 설사나 기침을 멈추는 용도였다. 문제는 17세기 후반부터 네덜란드 상인들이 담배와 아편을 섞어서 피우는 방법을 중국에 전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새로운 흡연 방식은 아편의 중독성을 극대화시켰다. 동인도 회사는 벵골 지역의 아편 생산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농민들에게 미리 돈을 빌려주고 양귀비 재배를 강제했다. 수확한 아편은 모두 회사가 독점 구매했고 농민들은 다른 작물을 기를 선택권조차 없었다. 이렇게 생산된 아편은 캘커타의 거대한 창고에 모였다가 중국으로 향하는 배에 실렸다. 아편 무역의 초기 단계에서 영국 상인들은 조심스러웠다. 중국 정부의 금지령을 정면으로 어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교묘한 방법을 고안했다. 아편을 실은 배는 광저우 항구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주강 하구의 링딩섬 근처에 정박했다. 이곳에서 중국인 밀수업자들이 작은 쾌속선을 타고 와서 아편을 가져갔다. 이런 거래 방식을 떠다니는 창고라고 불렀다. 영국 상선들은 바다 위에서 마치 움직이는 상점처럼 운영되었다. 중국 관리들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막기는 어려웠다. 또한 지방 관리 중 일부는 밀수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기도 했다. 아편의 중국 유입량은 해마다 급증했다. 1729년 연간 200상자에 불과했던 아편 수입량은 1790년에는 4000상자로 늘어났다. 한 상자는 대략 60kg이었으니 이미 상당한 규모였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아편 흡연은 처음에는 주로 광둥성과 푸젠성의 항구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선원들과 부두 노동자들 사이에서 피로를 달래는 기호품으로 퍼져나갔다. 아편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강력했다.
흡연 직후에는 황홀감과 함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효과가 떨어지면 극심한 금단 증상이 따라왔다. 중독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아편 흡연은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확산되었다. 부유한 상인들은 호화로운 아편굴에서 값비싼 아편을 즐겼고, 가난한 사람들은 허름한 골목에 싼 아편굴을 찾았다. 심지어 일부 관리들과 학자들도 아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아편 중독의 확산은 중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중독자들은 아편을 사기 위해 가산을 탕진했고, 가정은 파탄났다. 농민들이 농사일을 팽개치고 아편굴로 향했고, 관리들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군인들 사이에서 아편 중독이 퍼지자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1796년 가경제가 즉위하면서 아편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졌다. 황제는 아편 흡연과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막대한 이익이 걸린 아편 무역을 막기는 쉽지 않았다. 영국 상인들은 더욱 교묘한 방법을 개발했고, 중국 내 협력자들의 네트워크도 더욱 정교해졌다. 동인도 회사는 아편 무역에서 직접 손을 뗀 척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통제했다. 회사는 캘커타에서 아편 경매를 열어 개인 무역업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렇게 팔린 아편이 다시 중국으로 밀수되는 것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회사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아편 무역의 이익을 독점할 수 있었다. 1800년대 들어 아편 무역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800년에 연간 4,570상자였던 것이 1820년에는 9,708상자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중국의 은 유출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차와 비단, 도자기를 수출하고 은을 받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아편 대금으로 은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은 유출의 영향은 중국 경제 전반에 파급되었다. 은의 가치가 상승하자 구리화폐로 세금을 내던 농민들의 실질 세금 부담이 급증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은 어려워졌고, 이는 치안 악화와 행정력 저하로 이어졌다. 동시에 아편 중독자들이 늘어나면서 사회 불안도 커졌다. 광저우의 외국인 상관가에서는 영국 상인들이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자딘 메슨 상회의 윌리엄 자딘은 아편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그는 더 빠른 쾌속선을 건조하고 중국 연안 곳곳에 아편 저장소를 설치하여 밀수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이 시기 청나라 조정에서는 아편 문제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일부는 아편 거래를 합법화하고 세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정부가 통제하며 수익을 얻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덕적 반대와 중독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1838년 도광제는 아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황제는 아편 단속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린처씨를 흠차 대신으로 임명하여 광둥성으로 파견했다. 이 결정은 두 제국 사이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챕터 3. 린처씨의 결단과 영국의 분노. 1839년 3월 10일 린처씨가 광저우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황제로부터 받은 직선은 명확했다. 아편 거래를 완전히 근절하라는 것이었다. 60세의 노련한 관리는 부임하자마자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는 광저우 총독부에 영국 상인들을 불러 모았다. 대청안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윌리엄 자딘과 제임스 메슨을 비롯한 영국 상인들이 한쪽에 서 있었고, 중국 관리들이 맞은편에 자리했다. 린처씨는 통역관을 통해 엄중한 경고를 전했다. 모든 아편을 즉시 내놓지 않으면 광저우에서 영원히 추방되고 무역도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상인들은 당황했다. 그들에게 아편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다. 거대한 투자와 이익이 걸린 사업이었다. 자딘은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사유재산을 강제로 몰수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행동이 아니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린처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편은 중국 땅에서 금지된 동물이며 이를 거래하는 자들은 모두 범죄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린처씨는 더욱 강경한 조치를 내렸다. 3월 24일, 그는 외국인 상관가 전체를 봉쇄했다. 중국인 하인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음식과 물 공급을 중단했다. 상관가 주변에는 무장한 청나라 군사들이 배치되었다. 영국 상인들은 사실상 감금 상태가 되었다. 이때 광저우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 감독관 찰스 엘리엇이 있었다. 그는 영국 정부를 대표하는 공식 대표였다. 엘리엇은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다. 만약 영국 상인들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이는 단순한 상업 분쟁을 넘어서는 외교 문제가 될 것이었다. 봉쇄가 시작된 지 사흘째, 상관가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영국인들은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었고 음식 부족으로 얼굴이 야위어갔다. 일부는 공포에 떨었고 일부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디는 동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것은 야만적인 협박이며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엘리엇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영국인들의 생명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6일간의 봉쇄 끝에 엘리엇은 린처씨와의 협상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영국 상인들이 보유한 모든 아편을 중국 당국에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그 양은 2만여 상자, 1200톤에 달했다. 당시 가격으로 200만 파운드가 넘는 천문학적 가치였다. 아편 몰수 소식이 전해지자 상관가 안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상인들은 엘리엇의 결정에 격분했다. 자디는 소리쳤다. 이것은 영국의 명예와 자유무역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 하지만 엘리엇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 문제는 본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린처씨는 약속대로 아편을 인수받았다. 그는 후먼탄이라는 바닷가에서 장대한 소각식을 거행했다. 수많은 청나라 관리들과 군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3일 동안 1200톤의 아편이 불타올랐다. 연기와 화염이 하늘 높이 치솟았고 바닷물은 검은색으로 변했다. 린처씨는 이 광경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마침내 중국 땅에서 독을 제거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국 상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들은 이것을 단순한 경제적 손실로 보지 않았다. 영국의 국가적 위신과 자유무역 원칙이 야만적인 중국인들에게 짓밟혔다고 여겼다. 자딘과 메스는 즉시 런던으로 돌아가 정부의 강력한 보복을 요구했다. 그들은 팜스턴 외무장관을 만나 중국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군사적 응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엘리엇 역시 본국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다. 그는 중국 당국의 행동을 불법적인 강탈이라고 규정했다. 영국 국민의 재산권과 인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영국의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광저우에서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었다. 아편 몰수 이후에도 린처씨는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앞으로 절대 아편을 거래하지 않겠다는 보증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형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대부분의 영국 상인들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아편 거래가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믿었고 중국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많은 영국인들이 광저우를 떠나 마카오와 홍콩 근처의 작은 섬들로 피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복수를 계획하며 본국의 응답을 기다렸다. 챕터 4 제1차 아편 전쟁의 포화. 1840년 봄, 런던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팔머스턴 외무장관은 의회에서 중국 원정에 대한 예산 승인을 요구했다.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보수당 의원들은 아편 무역을 위한 전쟁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자유무역과 영국 상인들의 권익 보호라는 명분이 더 큰 힘을 발휘했다. 271표 대 262표라는 아슬아슬한 표차로 원정이 승인되었다. 6월 영국 함대가 마침내 중국 해역에 나타났다. 조지 엘리엇이 정권대사로 조지 브레머가 함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16척의 전함과 4,000명의 군인, 그리고 최신 증기선까지 동원된 이 함대는 당시로서는 실로 강력한 무력이었다. 영국군의 목표는 명확했다. 중국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고 아편 몰수에 대한 사과를 얻으며 앞으로의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받는 것이었다. 중국군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청나라의 해군력은 여전히 전통적인 정크선에 의존하고 있었다. 대포도 대부분 구식 화약무기에 불과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군사 조직의 문제였다. 각 지역의 수비대는 서로 연계가 부족했고 통일된 지휘체계도 없었다. 린처씨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영국 함대는 먼저 광저우 근처의 주요 요새들을 공격했다. 7월 5일 정하이 요새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영국군의 최신 대포는 중국군 요새의 성벽을 쉽게 무너뜨렸다. 중국군은 용감하게 저항했지만 화력의 차이는 압도적이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요새는 함락되었고 수백 명의 중국군이 죽거나 다쳤다. 이 승리에 고무된 영국군은 북상을 결정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상하이와 난징이었다. 만약 이 중요한 도시들을 점령한다면 중국 정부를 더욱 압박할 수 있을 것이었다. 8월 영국 함대는 양쯔강 하구에 도착했다. 이곳은 중국 경제의 심장부였다. 수많은 상선들이 양쯔강을 따라 내륙으로 향했고 세금과 물자가 이곳을 통해 베이징으로 운송되었다. 정산 요새는 양쯔강 입구를 지키는 중요한 거점이었다. 중국군은 이곳에 최선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하지만 영국군의 증기선은 바람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이들은 중국군이 예상하지 못한 각도에서 공격을 가했다. 8월 19일 정산 요새 역시 하루 만에 무너졌다. 베이징에서는 충격이 컸다. 도광제는 연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대신들은 의견이 분분했다. 어떤 이들은 더 강력한 저항을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다.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영국군의 군사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그들의 증기선과 대포는 중국이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기술이었다. 린처씨는 이미 광저우에서 물러나 있었다. 황제는 그의 강경정책이 전쟁을 불러왔다며 그를 탓했다. 대신 기선이라는 새로운 관리가 영국과의 협상을 맡게 되었다. 기선은 온건한 성향의 관리였다. 그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다. 9월 영국군은 닝보를 점령했다. 이 도시는 중국 동남 지역의 중요한 상업 도시였다. 영국군의 점령 소식은 주변 지역에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중국인들이 집을 떠나 피난을 떠났다. 상인들은 사업을 중단하고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평화롭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다. 영국군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어떤 장교들은 더 북진해서 베이징까지 진격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급선이 너무 길어지는 위험이 있었다. 또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작전의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엘리엇은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1841년 1월 양측은 천비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중국은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배상금 600만 달러를 지불하며 광저우를 포함한 여러 항구를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협약은 양쪽 정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영국 정부는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했고 중국 정부는 너무 굴욕적이라고 여겼다. 협약 파기 후 전쟁이 재개되었다. 이번에는 헨리 포팅거가
새로운 정권대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영국군은 양쯔강을 따라 계속 북진했다. 1842년 6월, 그들은 상하이에 도달했다. 이 거대한 상업도시는 별다른 저항 없이 항복했다. 시민들은 이미 전쟁의 결과를 예감하고 있었다. 7월, 영국군은 마침내 난징성 아래에 나타났다. 이 고대 도시는 중국 남부의 정치적 중심지였다. 만약 난징마저 함락된다면 베이징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었다. 중국 정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도광제는 마침내 항복을 결심했다. 2년간의 전쟁이 중국의 완전한 패배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챕터 5. 난징 조약과 불평등의 시작. 1842년 8월 29일, 영국 군함 코널리스호 위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난징성 바로 앞 양쯔강에 정박한 이 거대한 전함에서 중국과 영국 대표들이 마주 앉았다. 영국의 정권대사 헨리 포팅거와 중국의 흠차대신 기영, 1, 2부가 조약문서 앞에 앉아 있었다. 중국 대표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들은 이 순간이 중국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날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포팅거는 차분하게 조약서를 펼쳤다.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문서는 앞으로 중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내용들로 가득했다. 첫 번째 조항부터 중국인들에게는 충격이었다. 홍콩섬을 영국에 영구히 할량한다는 내용이었다. 홍콩은 비록 작은 섬이었지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중국 남부 해안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이곳을 잃는다는 것은 바다로 통하는 문을 영국에 내어주는 것과 같았다. 두 번째 충격은 배상금이었다. 중국은 영국에 2,1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이 돈은 영국이 전쟁에서 소모한 비용과 몰수된 아평값, 그리고 중국 상인들이 영국 상인들에게 진 빚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다. 당시 중국의 연간 세수입이 약 4천만 달러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거금이었다. 도광제는 이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개항에 있었다. 광저우, 푸저우, 샤먼, 닝보, 상하이 등 5개 항구가 영국 상인들에게 개방되었다. 이전까지 중국은 오직 광저우 한 곳에서만 서양과의 무역을 허용했다. 그것도 특별히 허가받은 공행이라는 중국 상인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제 영국 상인들은 5개 도시에서 자유롭게 거주하며 무역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이들 도시에는 영국 영사가 파견되어 영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게 되었다.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관세 제도였다. 중국은 더 이상 마음대로 관세율을 정할 수 없게 되었다. 영국과 협의를 통해 관세를 결정해야 했고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5%라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었다. 이는 중국이 수천 년 동안 유지해온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영사재판권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개항장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이 중국 법에 의해 재판받지 않고 영국 영사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만약 영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중국 관리들이 직접 처벌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영국 영사를 통해 해결되어야 했다. 이는 중국의 사법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였다. 조약 체결 소식이 베이징에 전해졌을 때 자금성은 충격에 빠졌다. 도광제는 조약서를 받아든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신하들 역시 침묵했다. 누구도 황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다. 이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중화제국의 근본적인 세계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왔던 중국이 서양의 작은 섬나라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베이징의 지배층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 일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적대의 침입으로 치부하려 했다. 그들은 영국을 여전히 변방의 오랑캐로 여겼고
언젠가는 중화의 덕으로 교화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더 많은 관리들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들은 서양의 군사기술과 산업 능력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에서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다. 광저우를 비롯한 남부 지역의 상인들은 혼란스러워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무역 기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의 직접적인 진출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 공행 상인들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다. 반면 일반 상인들 중에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려는 이들도 있었다. 개항장으로 지정된 도시들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상하이는 특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이 도시가 갑자기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영국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서양식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가 등장했다. 중국인들은 처음 보는 서양 상품들과 마주했다. 기계로 만든 면직물, 정밀한 시계, 새로운 형태의 무기들이 시장에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심리적인 것이었다. 수천 년 동안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왔던 중국인들에게 난징 조약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지식인층의 반응이 심각했다. 그들은 유교적 세계관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중화 문명의 우월성을 확신해왔던 그들에게 서양의 군사적 우위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이런 충격 속에서도 일부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새로운 사고를 시작했다. 위원을 비롯한 개혁적인 관리들은 서양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중국이 서양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의 주장은 훗날 양무운동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즉시 나타났다. 막대한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세금을 인상해야 했다. 농민들의 부담이 늘어났고, 이는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켰다. 동시에 개항으로 인해 외국 상품들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중국의 전통적인 수공업이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면직물 산업은 영국의 기계 제품에 밀려 어려움을 겪었다. 난징 조약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 중국이 체결한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라는 점이었다. 이 조약은 앞으로 다른 서양 열강들이 중국과 맺을 조약의 모델이 되었다.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영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조약 체결 직후 미국과 프랑스가 비슷한 조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난징 조약은 단순한 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중국은 더 이상 고립된 중화제국이 아니라 서양 열강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변화는 중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 여파는 20세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챕터 6. 태평천국과 서구 열강의 기회. 난징 조약이 체결된 지 불과 10여 년 후, 중국 대륙은 다시 한번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1850년 광서성에서 시작된 태평천국의 난은 중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내전 중 하나였다. 홍수전이라는 한 사람의 종교적 광신이 불러일으킨 이 거대한 반란은 청나라 정부의 통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홍수전은 기독교 교리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 주장했다. 그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만주족의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태평천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이러한 종교적 메시지는 아편전쟁 패배 후 사회적 불안에 시달리던 농민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했다. 특히 남부 지역의 객가족들과 가난한 농민들이 그의 교리에 열광하며 반란에 가다했다. 태평군은 놀라운 속도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1852년 광서성에서 출발한 이들은 양자강을 따라 북상하며 연이어 도시들을 점령했다. 1853년 3월, 마침내 남경을 함락시키고 이곳을 청경이라 개칭하여 수도로 삼았다. 홍수전은 스스로를 천왕이라 칭하며 태평천국의 건국을 선포했다. 태평천국의 급속한 확산은 청나라 정부를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
북경에서 불과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남경을 반란군이 장악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태평군의 세력이 강남 일대의 부유한 지역을 차지했다는 점이었다. 이 지역은 청나라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지역이었다. 청나라군은 태평군의 기세를 막아내지 못했다. 오랜 평화 시기를 거치면서 팔기군과 노경군의 전투력은 현저히 쇠퇴해 있었다. 반면 태평군은 종교적 광신에 사로잡힌 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전통적인 군사 전술과는 다른 게릴라 전법을 구사하며 정규군을 당황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서구 열강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청나라 정부가 내전으로 인해 극도로 약화된 틈을 타서 추가적인 이권을 획득할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었다. 특히 영국은 1842년 난징 조약 이후에도 충족되지 않은 요구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다. 영국의 주요 불만은 중국 시장의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5개 항구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륙으로의 진입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또한 아편 무역이 공식적으로 합법화되지 않아 밀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영국 상인들은 보다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원했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프랑스 역시 중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었다. 특히 가톨릭 선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를 원했다. 당시 중국에서는 기독교 선교 활동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고 선교사들이 종종 박해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프랑스는 이를 자국의 개인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 미국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목표 하에 중국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1854년 일본을 개국시킨 페리 제독의 성공은 미국에게 아시아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중국은 일본보다 훨씬 큰 시장이었고 미국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1856년 마침내 서구 열강들이 기다리던 구실이 생겼다. 10월 8일 광저우 주변 해역에서 에로우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에로우호는 중국인이 소유한 배였지만 영국 홍콩 당국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배가 밀수 혐의로 중국 관리들에 의해 납포되었고 선원들이 체포되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영국 국기가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영국 영사 해리 팍스는 즉시 이 사건을 국가적 모독으로 규정하고 중국 측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광저우의 총독 연명침은 이를 거부했다. 연명침은 에로우호의 영국 등록이 이미 만료되었고 따라서 영국이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 배는 해적 행위와 밀수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단속이었다고 반박했다. 사실 에로우호 사건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비슷한 분쟁은 개항 이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이 사건을 구실로 삼아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태평천국의 난으로 청나라가 극도로 약해진 상황에서 더 많은 이권을 획득할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었다. 영국 정부는 신속하게 군사적 대응을 결정했다. 홍콩에 주둔하던 영국 해군이 광저우 항구를 봉쇄하기 시작했고 육군도 출동 준비에 들어갔다. 동시에 런던에서는 이번 기회에 아편 무역의 완전한 합법화와 중국 내륙으로의 진출권 그리고 북경주재공사의 설치 등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국 측에서는 이러한 영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평천국의 난이 절정에 달해 있던 상황에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를 여력은 없었다. 청나라의 주력 부대는 모두 태평군과의 전투에 투입되어 있었고 국가 재정도 바닥난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북방에서는 니안의 난도 발생하여 전국이 혼란에 빠져 있었다. 챕터 7 제2차 아편전쟁 원명원을 불태우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1857년 초 영국군이 마침내 광저우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다. 영국 해군의 한 포가 주강 입구에서 천둥 소리를 내며 포격을 가했고 광저우 성벽은 제1차 아편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서구 문명의 화력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국만이 아니었다. 프랑스가 동맹국으로 참여했고 곧이어 미국과 러시아도 기회주의적으로 가세하여
사실상 서구 열강 연합군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프랑스가 전쟁에 참여한 명분은 선교사 살해 사건이었다. 1856년 광서성에서 프랑스 선교사 오기스트 샤프들랭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프랑스는 이를 빌미로 영국과 공동작전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나폴레옹 3세는 아시아에서 프랑스의 영향력 확대를 꿈꾸고 있었고 영국과 함께 행동함으로써 중국에서의 이권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던 것이다. 1857년 12월 영불연합군은 광저우를 완전히 점령했다. 양광총독 연명침이 포로로 잡혔고 광저우 시내는 서구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그러나 영국의 목표는 광저우 점령에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베이징에 도달하여 황제와 직접談판을 벌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품고 있었다. 청나라 조정에서는 큰 혼란에 빠졌다. 한풍제는 태평천국의 난진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전선이 열린 것에 절망했다. 궁정에서는 주화파와 주전파가 격렬하게 대립했다. 주전파는 서양인들과의 타협은 굴욕이라며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화파는 현실적으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없다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상하이에서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태평군이 상하이를 위협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청군과 함께 태평군을 막아섰다. 영불연합군이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태평군에 맞서 청나라를 도와주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는 서구 열강들이 중국의 완전한 붕괴보다는 약화된 청나라의 존속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1858년 4월 영불연합군 함대가 대고를 향해 북상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베이징이었다. 대고는 베이징으로 가는 관문이었고 헤이어를 따라 올라가면 베이징에서 불과 120km 떨어진 통저우에 도달할 수 있었다. 청나라 조정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대고포대에서는 필사적인 저항이 이루어졌다. 청군 수비대는 구식대포와 화승총으로 서구 열강의 최신 함선들과 맞섰다. 그러나 기술 격차는 극복할 수 없었다. 영국 해군의 강력한 함포 앞에 대고포대는 하루 만에 함락되었고 수많은 청군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포대를 지키던 직례총독 담정은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결했다. 대고 함락 소식이 베이징에 전해지자 한풍제는 충격에 빠졌다. 서양 오랑캐들이 정말로 수도 앞까지 진격해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급히 소집된 어전회의에서 대신들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았지만 현실적 대안은 없었다. 태평천국과의 전쟁으로 주력 부대는 남방에 묶여 있었고 베이징을 방어할 충분한 병력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나라는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했다. 1858년 6월 텐진에서 역사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청나라 대표로는 계영과 화샤나가 나섰고 영국 측에서는 엘긴 백작이, 프랑스 측에서는 그로 남작이 협상을 이끌었다. 미국과 러시아도 각각 대표를 파견하여 이 기회에 중국에서의 이권 확대를 노렸다. 텐진 조약의 내용은 청나라에게 치명적이었다. 먼저 11개 항구가 추가로 개방되어야 했다. 이는 니우장, 텐진, 다롄, 잉커우, 즈프, 전장, 난징, 진장, 추산, 한커우, 구일인 등이었다. 또한 외국인의 내지 여행과 선교 활동이 허용되었고 무엇보다 베이징에 각국 공사관을 설치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아편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합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묵인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중국어 번역에서는 아편이 양약으로 표기되어 그 실체가 모호하게 처리되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400만 냥과 200만 냥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관세 자주권도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다. 텐진 조약이 체결되자 영불연합군은 일시 철수했다. 그러나 청나라 조정 내에서는 이 조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 거셌다. 특히 베이징에 외국 공사관을 설치한다는 조항은 천자의 위엄을 크게 손상시킨 것이라며 강경파들이 맹렬히 반대했다. 한풍제도 내심으로는 이 굴욕적인 조약을 이행하고 싶지 않았다. 1859년 텐진 조약의 비준서 교환을 위해
영불연합군이 다시 대고로 향했다. 그러나 청나라는 이번에는 대고포대를 더욱 견고하게 강화하고 헤이어 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외국 함선의 진입을 막으려 했다. 승격 친왕이 지휘하는 몽골 기병대와 포병대가 대고포대에 배치되었다. 6월 25일 대고포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번에는 청군이 선전했다. 영국 해군 제도코프가 부상을 입었고 여러 척의 함선이 손상을 입었다. 영불연합군은 어쩔 수 없이 후퇴해야 했다. 이 소식이 베이징에 전해지자 조정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서양 오랑캐들도 천조의 위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며 자축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더욱 대규모의 원정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1860년 봄, 엘긴 백작과 그로 남작이 지휘하는 2만 명의 연합군이 중국 해안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대고를 우회하여 베이타이어에서 상륙한 후 육로로 베이징을 향하는 전략을 택했다. 8월 1일, 베이타이어 상륙작전이 시작되었다. 서구 열강의 근대적 군대 앞에 청군의 저항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승격친왕의 몽골 기병대도 연합군의 후장전 소총과 야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8월 21일, 연합군은 대고를 함락시켰고 이어서 텐진을 점령했다. 베이징이 위험에 처하자 한풍제는 황급히 열하로 피난을 떠났다. 명목상으로는 연례적인 피서였지만 실제로는 서양 오랑캐들을 피한 것이었다. 한풍제는 동생인 공친왕 혁큰에게 베이징의 방어와 협상을 일임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10월 6일, 마침내 영불연합군이 베이징 외곽에 도달했다. 이때 벌어진 사건이 바로 원명원의 약탈과 파괴였다. 원명원은 청나라 황실의 이궁으로 만원 지원이라 불릴 만큼 아름답고 웅장한 궁전이었다. 강희제 때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건륭제 때 완성된 이 궁전에는 수많은 문화재와 보물들이 소장되어 있었다. 10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영불연합군 병사들이 원명원으로 몰려들어 조직적인 약탈을 자행했다. 수천 년간 축적된 중국의 문화유산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프랑스군은 주로 예술품과 보석을 노렸고 영국군은 금은보화에 집중했다. 운반할 수 없는 대형 문화재들은 무참히 파괴되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일이 뒤따랐다. 엘긴 백작은 청나라가 협상 대표들을 구금하고 일부를 처형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원명원을 완전히 불태우라고 명령했다. 10월 18일과 19일, 원명원의 모든 건물들이 화염에 휩싸였다. 150년간 청나라 황실의 자랑이었던 이 아름다운 궁전은 검은 재로 변해버렸다. 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베이징 시민들은 오열했다. 원명원의 불길은 사흘 동안 계속 타올랐고 그 연기는 베이징 상공을 뒤덮었다. 천자의 별궁이 서양 오랑캐들에 의해 파괴된다는 것은 중화 천하 질서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다. 많은 중국인들에게 이 사건은 서구 문명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10월 24일, 공친왕 혁큰은 어쩔 수 없이 베이징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텐진 조약보다 더욱 가혹한 조건들을 담고 있었다. 텐진 조약의 모든 조항을 즉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800만 냥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또한 구룡반도 일대가 영국의 영구 할양되었다.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난 후 중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다. 서구 열강들은 베이징에 공사관을 설치하고 황제와 동등한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다. 중화 천하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다. 원명원의 잿더미는 그러한 굴욕적 현실을 상징하는 증거물로 남게 되었다. 챕터 8. 베이징 조약과 개방의 확대. 베이징 조약 체결과 함께 중국 대륙에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이 조약은 단순히 전쟁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출발점이었다. 텐진 조약에서 약속되었던 개항과 각종 특권들이 베이징 조약을 통해 완전히 확정되면서 서구 열강들은 본격적으로 중국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조계지의 설치였다. 조계지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제공한 특별구역이었다. 상하이, 텐진, 광저우, 닝보, 푸저우 등 개항된 도시들에는 영국, 프랑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의 조계지가 속속 들어섰다. 이들 조계지는 사실상 중국 영토 안의 외국 땅과 다름없었다. 중국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각국의 영사가 치외법권을 행사했다. 상하이 조계지의 변화는 특히 극적이었다. 황푸강변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던 상하이는 1840년대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영국 조계지가 설치된 1845년부터 상하이는 동아시아 최대의 무역항으로 성장했다. 서양식 건물들이 줄지어 서고 가스 등이 거리를 밝혔다. 증기선과 마차가 오가는 모습은 전통적인 중국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조계지 내에서 외국 상인들은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아편무역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조계지를 통해 더욱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영국 상인들은 인도산 아편을 상하이와 광저우의 조계지로 들여와 중국 상인들에게 판매했다. 중국 정부는 조계지 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간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편의 유입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아편 무역의 확산은 중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베이징과 난징 같은 내륙 도시까지 아편이 퍼져나갔다. 관리들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편 중독자가 급증했다. 청나라 정부는 아편 흡연을 금지하는 법령을 계속 발표했지만 이미 사회 곳곳에 퍼진 아편을 근절하기는 역부족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편 구입을 위해 중국의 은이 대량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조계지가 가져온 또 다른 변화는 서구 문물의 급속한 유입이었다. 선교사들이 조계지를 거점으로 삼아 중국 내륙으로 진출했다. 텐진 조약에서 기독교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가톨릭과 개신교 선교사들이 대거 중국에 들어왔다. 이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우며 서양 의학과 교육을 전파했다. 상하이의 런지병원은 서양 의학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상징적 장소였다. 영국 선교의사 로크하트가 1846년에 설립한 이 병원에서는 서양식 수술과 치료법이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중국인들이 서양 의학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실제 치료 효과를 목격하면서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천연두 예방접종과 외과 수술의 효과는 중국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는 영어와 서양 학문이 가르쳐졌다. 상하이의 세인트 존스 대학과 베이징의 영경대학은 중국 최초의 서양식 고등교육 기관이었다. 이들 학교 출신자들은 나중에 중국의 근대화를 이끄는 핵심 인력이 되었다. 하지만 서양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과 전통 교육을 고수하는 기성세대 사이에는 깊은 문화적 갈등이 생겨났다. 조계지를 중심으로 한 서구 문물의 유입은 중국 사회의 계층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외국어에 능통하고 서양 문물에 익숙한 중국인들이 새로운 계층으로 부상했다. 이들은 외국 상사나 조계지 관리기관에서 통역관이나 사무원으로 일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반면 전통적인 수공업자나 소상인들은 서양 공산품의 유입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았다. 특히 면직물 산업의 타격이 심각했다. 영국에서 대량 생산된 면직물이 중국 시장에 싸게 공급되면서 전통적인 수공업 방식의 면직물 생산은 경쟁력을 잃었다. 장수성과 저장성의 수많은 직조공들이 일자리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유민이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나중에 태평천국의 난에 가담하게 된다. 베이징 조약이 가져온 정치적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서구 열강들이 베이징에 공사관을 설치하면서 중국의 외교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전통적인 조공 질서에서는 외국 사신들이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서구 외교관들은 이러한 의례를 거부하고 대등한 외교 관계를 주장했다. 1861년 1월 총리 각국 사무아문이 설치된 것은 중국 외교사의 획기적 사건이었다. 이 기구는 서구식 외교를 담당하는 최초의 정부 부처였다.
공친왕 혁흔을 수반으로 하여 문상 계량 등이 참여했다. 총리 아문의 설치는 중국이 더 이상 천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국가 중 하나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조치였다. 총리 아문은 각국 공사들과의 교섭뿐만 아니라 서양 문물 도입과 개화 정책도 담당했다. 1862년에는 베이징의 동문관이 설립되어 외국어와 서양 학문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동문관은 중국 최초의 서양식 고등교육기관으로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까지 가르쳤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중국 사회의 반응은 복합적이었다. 개화를 지지하는 세력과 전통을 고수하려는 보수 세력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보수 세력은 서양 문물의 도입이 중화 문명의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독교 선교 활동에 대한 반감이 강했다. 중국의 전통 종교와 윤리 체계가 서양 종교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1860년대 초반 각지에서 일어난 반기독교 소요는 이러한 문화적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산시성과 허난성에서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중국 어린이들을 납치해 악한 의식에 사용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폭동이 일어났다. 비록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서양 문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안과 적대감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한편 개항장에서는 서양인과 중국인 사이의 일상적 마찰도 끊이지 않았다. 조계지 내에서 중국인들은 2등 시민 대우를 받았고 공원이나 클럽 같은 서양인 전용 시설에는 출입할 수 없었다. 상하이 와이탄의 공원 입구에 세워진 개와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팻말은 식민지적 굴욕의 상징이 되었다. 이처럼 베이징 조약 이후에 중국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서구 문명의 유입으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는 동시에 전통사회의 기반이 흔들리는 혼란도 가중되었다. 조계지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 도시 문명과 여전히 전통적 농업사회에 머물러 있는 내륙지역 사이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다. 이러한 모순과 갈등은 곧 중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더 큰 변화의 전조였다. 챕터 9. 변화하는 중국과 서구화의 물결.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과 관료들은 서구 문명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특히 태평천국의 난과 제2차 아편전쟁을 겪으며 서구 군사기술의 압도적 위력을 목격한 이들은 중국의 전통적 사고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1861년 한풍제가 사망하고 동치제가 즉위하면서 서태후가 실권을 장악했다. 이때부터 중국 조정 내에서는 개화파와 수구파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개화파의 대표적 인물인 증국번, 이홍장, 좌종당 등은 서구의 과학기술을 도입해 부국 강병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구파들은 서구 문물의 도입이 중화 문명의 근본을 훼손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1860년대부터 본격화된 것이 바로 양무운동이었다. 양무운동은 중체서용이라는 기본 철학 아래 중국의 전통 문화와 정치 체제는 유지하면서 서구의 기술과 제도만을 선별적으로 도입하려는 근대화 운동이었다. 이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는 달리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방식이었다. 양무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한 증국번은 1861년 안칭에 안칭기계국을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서구식 대포와 총포를 제조하기 시작했는데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근대적 군수공업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증국번은 미국인 용안과 영국인 고든 등 서구 기술자들을 고용해 기술을 전수받았다. 이홍장 역시 1865년 상하이에 강남제조총국을 설립하며 양무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강남제조총국은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군수공장으로 대포와 탄약뿐만 아니라 증기선까지 제조할 수 있는 종합공업단지였다. 이홍장은 또한 1872년 중국 최초의 근대적 기업인 윤선초상국을 설립해 해운업에도 진출했다. 좌종당은 서북 지역의 개발에 집중했다. 그는 1866년 복주선정국을 설립해 해군 함정을 건조했고 1867년에는
복주선정학당을 개설해 해군 인재를 양성했다. 이 학교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항해술과 기관공학 등을 가르쳤는데 중국 최초의 근대적 해군 사관학교였다. 양무운동의 핵심 중 하나는 인재 양성이었다. 1862년 베이징에 설립된 동문관은 외국어와 서구 학문을 가르치는 기관이었다. 처음에는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를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독일어와 일본어까지 추가했다. 동문관에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국제법 등도 가르쳤다. 1872년에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유학단이 파견되었다. 용경장의 주도로 120명의 어린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들은 15년간 미국에서 공부하며 서구의 과학기술과 문화를 익혔다. 비록 보수파의 반대로 1881년 조기 귀국하게 되었지만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후에 중국의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철도 건설도 양무운동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였다. 1876년 영국인들이 상하이에서 우성까지 15km의 오송철로를 무단으로 건설했을 때 중국 정부는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이홍장은 철도의 경제적 가치를 깨닫고 1881년 당산에서 쉬거장까지의 당쉬철로 건설을 시작했다. 이것이 중국인이 주도한 최초의 철도였다. 전신시설의 도입도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 1871년 덴마크의 대북전신공사가 홍콩에서 상하이까지 해저전신 케이블을 설치했고 1881년에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전신선이 개통되었다. 이로써 중국 각지의 소식이 하루 만에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게 되었다. 양무운동은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1878년 개평탄광이 설립되어 근대적 채굴 방식을 도입했고 1890년에는 한야평철 강공사가 출범해 중국 최초의 근대적 제철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방직업에서도 1890년 상하이 기기직포국이 설립되어 서구식 방직기계를 도입했다. 하지만 양무운동은 처음부터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 부족이었다. 태평천국의 난으로 국가 재정이 고갈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근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았다. 대부분의 양무기업들은 관독상판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감독하되 민간 자본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보수 세력의 저항이었다. 전통적 유학자들과 관료들은 서구 문물의 도입을 서구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철도 건설에 대해서는 풍수지리를 해친다는 이유로 격렬한 반대가 일어났다. 1876년 오송철로 사건 때도 중국 관리들은 철도가 조상들의 무덤을 해치고 용맥을 끊는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기술적 한계도 컸다. 서구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독자적인 기술 개발 능력은 부족했다. 강남 제조 총국에서 제조한 무기들도 서구 제품에 비해 질이 떨어졌고 고장이 잦았다. 무엇보다 핵심 기술은 여전히 외국인 기술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인재 부족 문제도 심각했다. 동문관과 같은 교육기관이 설립되었지만 전통적인 과거 제도가 여전히 관리 선발의 주요 경로였다. 서구 학문을 공부한 인재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출세의 길도 막혀 있었다. 미국 유학파들이 조기 귀국한 것도 이러한 사회적 편견 때문이었다. 양무운동가들 사이의 파벌 다툼도 문제였다. 증국 번개와 이홍장계 사이에는 끊임없는 경쟁과 견제가 있었다. 지역적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서 전국적인 통합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 각자가 자신의 세력 기반을 중심으로 근대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중복 투자와 비효율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무운동은 중국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서구 문명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군사기술만 도입하려 했지만 점차 서구의 교육제도, 법률제도, 경영방식 등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1895년 위안스카이가 신건육군을 창설할 때 서구식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서구식 교육도 함께 도입한 것이 그 예였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났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서구식 생활 방식이 퍼져나갔다. 상하이나 텐진 같은 도시에서는 서구식 복장을 하고 서구식 주택에 사는 중국인들이 늘어났다. 서구식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도 많아졌다. 1878년 상하이에 설립된 중서서원은 중국어와 서구 언어를 함께 가르치는 학교로 큰 인기를 끌었다. 여성의 지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전족 풍습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고 일부 지식인들은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844년 영국 선교사 엘리자 브리지만이 설립한 상하이의 여학교는 중국 최초의 근대적 여학교였다. 비록 기독교 선교 목적이었지만 중국 여성들에게 서구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출판업의 발달도 주목할 만했다. 1872년 상하이에서 창간된 신보는 중국 최초의 일간지였다. 이 신문은 서구의 과학기술과 정치제도를 소개하며 개화 사상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서구 서적의 번역도 활발해졌다. 1867년 강남 제조총국에 설치된 번역관에서는 수학, 물리학, 화학, 의학 등의 서구 서적을 중국어로 번역했다. 의학 분야에서도 서구 의학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1866년 상하이에 설립된 인제의원은 서구 의학을 바탕으로 한 최초의 근대적 병원이었다. 처음에는 중국인들의 불신을 받았지만 점차 서구 의학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환자들이 늘어났다. 1881년에는 텐진의 중국의학관이 설립되어 서구 의학을 공부하는 중국인 의사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상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등장했다. 1873년 설립된 치창양행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최초의 근대적 무역회사였다. 이 회사는 서구식 경영 방식을 도입해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중국인 상인들의 모델이 되었다. 또한 은행업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1897년 상하이에 설립된 중국통상은행은 중국인이 설립한 최초의 근대적 은행이었다. 교통시설의 발달은 중국 사회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철도와 증기선의 도입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해졌고 이는 새로운 사상과 문화의 전파를 촉진했다. 1898년 베이징에서 텐진까지의 증진철로가 개통되면서 수도와 개항장이 직접 연결되었다. 이제 베이징의 관료들도 하루 만에 텐진의 서구 문물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중국 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모순을 낳기도 했다. 전통과 근대,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지식인들이 늘어났다. 서구 교육을 받았지만 전통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좌절감도 커졌다. 이들 중 일부는 더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며 기존 체제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지역 간 격차도 심화되었다. 개항장과 연해 지역은 급속히 근대화되었지만 내륙 지역은 여전히 전통적 농업사회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불균등 발전은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했다. 근대적 교육을 받지 못한 농민들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전통적 생활 방식을 고수하려는 보수적 세력들의 저항도 거세졌다. 외국인에 대한 감정도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서구의 선진 기술과 문화를 배우려는 열망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회세 감정도 강했다. 특히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중국인들이 불편해했다. 1870년 텐진에서 일어난 텐진 교환은 이러한 반기독교 감정이 폭발한 사건이었다. 프랑스 가톨릭 고아원에서 중국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폭동이 일어나 수십 명의 외국인이 죽었다. 양무운동의 성과는 1894년 청일전쟁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30여 년간 축적한 근대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은 자신만만하게 전쟁에 임했다. 북양함대는 아시아 최강의 해군이라고 자부했고 신식 군대들도 상당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다. 이는 양무운동이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챕터 10. 아편전쟁이 남긴 유산, 현대 중국을 만든 굴욕의 기억. 청일전쟁의 참패는 중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30년간 추진해온 양무운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베이징 자금성에서는 광서제와 서태후 사이의 권력 다툼이 더욱 치열해졌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다. 강대국의 꿈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은 중국인들은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강유이와 양계초 같은 개혁 사상가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서구의 입헌 군주제를 모델로 한 정치 개혁을 주장했다. 1898년 광서제는 이들의 개혁안을 받아들여 무술변법을 시작했다. 하지만 보수 세력의 반발로 100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다. 서태후는 다시 정권을 장악했고 개혁파 인사들은 처형되거나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실망한 민중들 사이에서는 더욱 급진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1900년 의화단 운동이 바로 그것이었다. 산둥성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반회세, 반기독교를 내세우며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의화단원들은 서구 문물을 모두 배척하고 전통 무술과 부적의 힘으로 외국인을 몰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 서태후는 이들을 이용해 외세를 견제하려 했지만 결과는 또다시 참혹한 실패였다.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서태후는 시안으로 피신해야 했다. 1901년 신축조약이 체결되면서 중국은 4억 5천만 양이라는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는 당시 중국 정부 세입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베이징 동교민항에는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고 중국의 주권은 더욱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인들에게 기존 체제의 한계를 뼈저리게 각인시켰다. 아편전쟁 이후 60여 년간 이어진 부분적 개혁은 모두 실패했다. 이제 더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손중산을 중심으로 한 혁명파는 청왕조 자체를 타도하고 공화정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11년 우창기일을 시발점으로 신해혁명이 일어났다. 불과 몇 달 만에 청왕조는 무너졌고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 2000여 년간 이어진 황제체제가 막을 내린 순간이었다. 하지만 혁명의 성공이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중앙정부의 권위가 약화된 상황에서 각지의 군벌들이 할거하며 중국은 분열과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아편전쟁이 시작한 서구 열강의 침입은 이처럼 중국 사회의 모든 영역을 뒤흔들었다.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경제구조, 사회질서, 문화 전통까지 모든 것이 변화를 요구받았다. 전통적 농업사회에서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경제적으로는 자급자족 체제가 무너지고 세계 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이 가속화되었다. 외국 상품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전통 수공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동시에 차와 비단 같은 중국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늘어났지만 이익의 대부분은 외국 상인들이 가져갔다. 상하이, 텐진, 광저우 같은 개항장은 근대적 도시로 발전했지만 내륙 지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사회 구조도 크게 변했다. 전통적인 산업공상 계급 질서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사회 집단들이 등장했다. 외국어에 능통하고 서구 문화에 익숙한 매판 자본가들이 부를 축적했고 신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새로운 엘리트층을 형성했다. 반면 농민들은 여전히 가난에 시달렸고 도시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문화적으로는 서구 문명과의 만남이 전통 사상에 큰 충격을 주었다. 유교적 세계관이 도전받으면서 새로운 사상들이 유입되었다. 진화론, 민주주의, 과학적 사고방식 등이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 확산되었다.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중국인들은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의 의식 변화였다. 아편전쟁 이전까지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다. 중화 사상에 따르면 중국은 천자가 다스리는 문명의 중심이었고 주변국들은 모두 야만족이었다. 하지만 서구 열강의 침입은 이런 세계관을 산산조각냈다. 처음에는 서구인들도 단순히 해상에서 온 오랑캐 정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들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목격한 후 중국인들은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 야만족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중화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위기의식은 민족주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문화적 정체성을 중시했지만 서구 열강의 침입 이후에는 민족적 정체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고 이는 나중에 현대 중국 국가 건설의 기초가 되었다. 만주족이 지배하는 청왕조에 대한 반감도 커졌는데 이는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와 결합되어 혁명의 동력이 되었다. 아편 전쟁의 충격은 또한 중국인들로 하여금 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히게 만들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에서 주변국들과 조공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지만 서구 열강의 등장으로 근대적 국제 질서에 편입되어야 했다. 만국 공법이라 불린 국제법을 배우고 서구식 외교 관례를 익혀야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전통적 대외 관계도 크게 변화했다. 근대 교육 제도의 도입도 중요한 변화였다. 1905년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1000년 넘게 이어진 전통적 관리 선발 제도가 막을 내렸다. 대신 서구식 학교 교육이 도입되었고 많은 중국 청년들이 일본과 서구로 유학을 떠났다. 이들은 돌아와서 새로운 사상과 기술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전통 세력과 개혁 세력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고 서구 문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특히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늘 논란의 대상이었다. 중체서용이라는 구호 아래 중국의 전통 문화는 유지하면서 서구의 기술만 도입하려던 시도도 결국 실패로 끝났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신문화 운동을 통해 전통 문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과학과 민주주의가 새로운 가치로 부각되었다. 5.4 운동은 반제국주의 민족주의와 새로운 문화 창조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때부터 중국인들은 서구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길을 찾으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아편 전쟁의 영향은 현대 중국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집권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도 아편 전쟁 이후 시작된 반제국주의 투쟁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오쩌둥은 아편 전쟁을 중국 근현대사의 출발점으로 규정했고 이후 모든 역사를 반제국주의 반봉건 투쟁의 맥락에서 해석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도 아편 전쟁의 역사적 교훈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 지도부는 서구 열강에게 뒤처졌던 아픈 기억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추진했다.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력 증강을 통해 다시는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이는 현재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원동력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아편 전쟁의 기억은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 과도한 피해의식이나 서구에 대한 불신은 국제관계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굴욕의 역사를 극복하려는 열망이 지나칠 때는 공격적 민족주의로 나타나기도 한다. 현대 중국이 풀어야 할 숙제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면서도 미래지향적 사고를 갖는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아편 전쟁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기억이고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거점이다. 백년국치라 불리는 굴욕의 시대를 극복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중국몽도 이러한 역사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교육 과정에서도 아편 전쟁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중국의 모든 학생들은 아편 전쟁의 경과와 의미에 대해 상세히 배운다. 린처시의 아편 폐기 장면을 그린 그림들은 교과서와 박물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대들은 조국을 사랑하고 외세의 침입에 맞서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 아편 전쟁이 남긴 또 다른 유산은 국제법에 대한 중국의 복잡한 시각이다. 서구 열강들은 불평등 조약을 통해 중국을 침탈했지만 동시에 근대적 국제법 질서도 전파했다. 현재 중국은 국제법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서구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질서라는 불만도 갖고 있다. 이는 중국이 기존 국제 질서에 편입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이중적 태도로 나타난다. 홍콩 문제도 아편 전쟁의 직접적 결과물이다. 난징 조약으로 영국에 할양된 홍콩은 150여 년간 서구식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발전했다.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되었지만 일국양제라는 특수한 제도 하에서 본토와는 다른 체제제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홍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도 이런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대만 문제 역시 아편 전쟁 이후 중국이 겪은 분열과 혼란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청일 전쟁 후 일본에 할양되었던 대만은 해방 후에도 중국 본토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양안 관계의 복잡함 뒤에는 근현대 중국이 겪은 격동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아편 전쟁의 영향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충격과 적응의 경험은 현재의 개혁개방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면서도 핵심 산업은 국가가 통제하려는 정책,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도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하려는 시도 등은 모두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다.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중국의 열정도 아편 전쟁의 교훈과 관련이 있다. 서구 열강에게 뒤처진 기술력 때문에 굴욕을 당했다는 인식은 현재까지도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주 개발, 인공지능, 오지통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보이는 강력한 의지는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도 아편 전쟁은 중국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 사이의 긴장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서구 문화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중국적 특색을 강조하는 현상, 개방과 보수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정책 등은 모두 근현대 중국이 겪은 문화적 충격의 연장선에 있다. 결국 아편 전쟁은 중국 역사의 분수령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이 근대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이후 170여 년간 중국이 겪은 모든 변화와 발전, 좌절과 성취는 모두 아편 전쟁이라는 출발점과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 중국이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아편 전쟁의 의미도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과거의 굴욕을 극복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다시는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현재 중국의 행동을 이끌어가고 있다. 아편 전쟁이 남긴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앞으로도 중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